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마치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처럼 4년마다 이 꽃피는 4월에 재미없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좀 비극이죠. 선거가 전쟁이 아니라 축제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불길한 뉴스도 좀 들렸고요. 꽃피는 아름다운 4월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벌써 100년 전에 영국 시인 엘리엇이 쓴 장편지 황무지의 첫 문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절친을 잃은 엘리엇에게 4월에 피는 라일락조차 좀 잔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 감정을 담은 표현이 이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죠. 실제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월 15일, 오늘 날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만 몇 가지 얘기해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1865년 4월 15일은 커피를 좋아했던 미국 대통령 링컨이 저격을 당한 날이고요. 네. 이때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이고 4년 동안 지속되었던 남북전쟁이 끝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죠. 링컨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하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두 번째 임기를 즐겁게 시작하려던 찰나였어요. 그리고 1912년 4월 15일에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1,500명 이상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여객선 참사는 아니에요. 네. 혹시 아세요? 그럼 타이타닉 침몰보다 더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오래전도 아닌 1987년에 있었던 필리핀 여객선 도냐파제호 침몰로 무려 4,375명이 사망했는데 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1919년 4월 15일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처럼 봄날이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농촌 사람들이 29명이나 일본군의 통탄 방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수백 명 학생들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했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1912년 4월 15일과 제암리 사건이 있었던 1919년 4월 15일 사이에 벌어졌던 커피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슬플 것 같은데요. 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커피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벌어진 비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은 조금 아는데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거든요. 왜 벌어진 전쟁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아세요? 아니, 저도 세계사를 막 잘하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유럽의 어떤 황태자의 암살로 시작됐다는 것,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정도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오스만 티르키의 몰락입니다. 오스만 티르키는 1299년 아시아의 끝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등장한 작은 나라죠. 그런데 1453년에 로마를 멸망시킨 후 450년 동안 발칸 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에 있는 이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러던 오스만 제국이 1900년대 초에 내부 반란 등으로 힘이 이제 없어지자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추구합니다.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등등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노리는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끼어들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지역을 부르는 별칭, 유럽의 화약고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화약고라는 이름이 이때 생긴 용어군요. 네네. 그럼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화약고가 폭발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자 독립을 하려는 이 지역의 여러 민족들과 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대국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드 왕자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다가 황태자 비와 함께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략하게 되고 이 전쟁에 여러 강대국들이 관여하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전쟁 초기에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동맹국으로 한편이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가 다른 한편으로 연합국이었죠. 그러니까 일본과 이탈리아가 이때는 독일과 한편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편이었네요. 네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 영국과 가까웠고 중국 땅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칭다오를 욕심내고 있었죠. 영국이 요청하자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칭다오에 있던 독일군을 공격하면서 참전을 해요. 일본은 이어서 이 마샬 제도를 포함해서 남태평양에 있던 독일 식민지를 점령합니다. 일본의 해외 영토에 대한 욕심이 당시에도 엄청 컸었죠. 네.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지고 있던 일부 영토에 대한 욕심으로 1915년에 연합국 측에 가담하면서 참전국이 되죠. 그러니까 세계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커피 소비가 좀 위축됐겠어요. 그렇죠. 전쟁 직전에 세계 커피 소비는 미국이 50%, 유럽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대의 커피 소비국은 독일이었거든요. 1인당 연 2.5 내지 3kg의 원두를 소비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연 커피 소비량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자 당연히 커피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커피 소비가 거의 멈추고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커피 소비 국가는 전쟁터에서 멀고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미국 하나였습니다. 네. 모든 커피 생산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거죠.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커피 의존도가 높았던 브라질 아닐까요? 그렇죠. 커피를 팔아야 일상용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국가 경제에서 커피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브라질은 정말 힘들었죠. 이 당시 세계 커피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브라질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커피를 팔기 어렵게 된 거죠. 네. 바로 직전까지 커피 가격을 놓고 미국과 전쟁 같은 갈등을 벌였던 브라질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존심을 꺾고 미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커피를 팔기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브라질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던 많은 그 중남미 국가들의 커피 산업도 거의 이제 붕괴로 내몰렸고요. 특히 독일 이민자들이 개척한 커피 농장이 유난히 많았던 과테말라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중남미 지역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남미 역사에서 비참했던 5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시아에 일본도 전쟁 초기부터 네네. 참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와 가까웠던 미국은 왜 전쟁 초기부터 참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네. 미국은 전쟁 초기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칸반도에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게 표면적 이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였죠. 참전을 하지 않고 중립을 취하면서 양쪽 모두를 상대로 무기를 팔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었거든요. 전쟁이 나자 독일의 군함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적국에 배가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 배가 유럽을 오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이 유럽으로 커피를 보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미국을 거쳐서 우회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거든요. 커피의 경우 미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달된 양이 전쟁 전에 비해 25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네. 물론 유럽의 다른 중립국들 예컨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도 전쟁 초기에는 중남미 커피를 수입해다가 독일에 판매했었는데요. 전쟁 전에 비해 이들 중립국의 커피 수입량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미국의 250배 증가는 대단한 거였죠. 물론 이들 북유럽의 중립국들도 전쟁 중반에는 영국의 압력으로 이런 역할을 포기하죠. 이젠 미국만이 유럽의 커피를 비롯해서 많은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로 남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중립을 취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커피를 독일군이 마시든 영국군이 마시든 프랑스군이 마시든 관심을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커피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나라로 등장한 것.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커피 역사에 남긴 첫 번째 가장 큰 흔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네, 뭐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이 1917년 4월 드디어 이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참전하죠. 뭐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1917년 1월 독일 잠수함이 영국 배를 격침시켰는데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뭐 미국 여론이 독일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죠. 네. 또 다른 하나는 독일이 멕시코에게 몰래 제안한 비밀 전문이 발각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멕시코가 1848년에 미국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멕시코에 돌려준다는 독일의 제안이었거든요. 뭐 미국 여론이 들끓게 되죠. 더 이상 참전을 미루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1917년 4월 드디어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요. 뭐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던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의 많은 커피 생산국들도 독일에 따라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렇게 모든 대륙이 참여하는 세계 전쟁이 된 건데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전쟁 중에도 군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커피는 뭐 군대에 우선 보급되는 물품이었죠. 당시 유럽 대륙에서의 전투는 근데 참호 전투가 많았는데 영화에 보면 불을 피워서 커피를 끓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특히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는 야간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뭐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요. 바로 이런 불편함이나 위험을 극복할 새로운 커피가 이때 등장하죠. 예, 뭘까요? 전쟁에 적합한 커피라. 뭐 물에 타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게 그렇죠. 혹시 등장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인스턴트 커피가 뭐 때를 만난 게 있대요. 인스턴트 커피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개발에는 성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뭐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알퐁스 알레였고요. 1881년이었어요. 알레 이후에도 1890년에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스트랭 그리고 1901년에는 일본인 사토리 가토 등이 개발에 성공하죠. 일본계 미국인 화학자였던 가토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1901년 미국 버팔로에서 열렸던 범아메리카 박람회에 출품해서 관심을 끌고 또 2년 후에는 특허까지 획득하죠.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상업화에 성공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인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요. 예. 이 워싱턴이 1910년에 레드 알파벳 커피라는 브랜드로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용한 구호가 완벽하게 소화되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는데 광고 문구가 커피를 마실 때 더 이상 소화불량을 무릅쓰지 마세요. 역겨운 신맛과 기름내를 제거한 깨끗하고 완벽한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이 되는군요. 그렇죠. 1917년 이제 4월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미군을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가 유럽 대륙에 상륙을 하게 되죠. 연합국 군대에 미국의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1918년 10월쯤에는 매일 미군 내에서 3만 7천 파운드의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했는데요. 당시 미군이 하루에 사용한 3만 7천 파운드의 인스턴트 커피가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요. 네. 당시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 양이 하루 6천 파운드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당시 미국 인구인 8천만 명의 시민을 위해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의 6배를 불과 인구의 20분의 1인 400만 명의 미군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뭐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프랑스에 커피 로스팅 공장을 세워서 직접 운영할 정도로 커피 보급 판매에 열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팅한 후 유럽까지 가져가면 커피의 맛도 뭐 효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유럽 땅에서 직접 공장을 세워서 로스팅을 한 거죠. 당시 군인들이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 맛이 궁금한데요. 맛이 있었을까요? 예, 물론 인스턴트 커피가 물에 끓여서 마시는 일반 커피보다 맛이나 향은 없었죠. 그런데 전쟁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일군이 각종 화학무기 사용을 늘리면서 인스턴트 커피 소비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슨 네네. 관계일까요? 독일군이 화학무기 사용을 늘리면서 야외에서는 그 어떤 음식 조리를 하거나 함부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위험해졌거든요. 공기가 오염되니까요. 당연히 실내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당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전쟁이 지옥이라면 커피는 군인들에게 작은 구원이다. 커피 없이 군인이 될 수 없다.
이 인스턴트 커피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인스턴트 커피 창업자 조지 워싱턴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죠. 커피라는 단어 대신 창업자의 이름을 붙여서 컵 오브 조지라는 명칭이 유행합니다. 이 사람 이름 조지, 약칭으로 조가 커피의 대명사가 되는데요. 전쟁 영화에 보면 커피를 조지나 조로 부르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은 커피 마시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커피 생산 지역이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그 연합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동맹국인 뭐 오스트리아 등은 커피 확보가 어려웠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동맹국 군인들조차 커피를 이제 보호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이들 동맹국에서 커피는 국경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아주 조금 배급이 되어서 간신히 뭐 냄새를 맡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부군의 모습과 좀 비슷했죠. 미국의 남북전쟁의 승패에 커피가 영향을 미쳤듯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커피가 충분했던 연합국이 커피가 부족했던 동맹국을 결국 이기게 되죠. 그렇네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커피 생산과 소비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 커피 소비와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확실해진 것이 제일 큰 변화인데요. 다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쟁터에서 이제 커피에 중독된 상태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커피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맛없는 인스턴트 커피도 감지덕지 마셨는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제대로 된 맛과 향이 있는 커피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싸구려 브라질 커피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죠. 마침 이때 새로 등장한 커피가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 입맛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바로 마일드 커피죠. 이때부터 커피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브라질 커피 또는 산토스 커피죠. 산토스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커피 수출 항구 이름입니다. 브라질 커피 또는 산토스 커피는 거칠고 맛없는 커피 또는 싸구려 커피를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면에 브라질 이외의 다른 커피들은 마일드 커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부드럽고 향이 좋은 고급 커피를 말하는 거죠. 바로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커피들의 약진입니다. 이 맛없는 커피, 브라질 커피와 대비되면서 모든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커피들이 마일드 커피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던 거죠. 브라질의 비극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어부질이 약간의 행운을 안겨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브라질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예, 맛이 없었죠. 미국과 커피 전쟁을 벌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모든 국가 역량을 쏟아부었을 뿐 이 커피의 품종 개량이나 커피 관련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한 세대 이상을 지내온 거죠. 요즘 표현으로 커피 분야에서 R&D를 무시한 채 한 세대 정도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 브라질 커피 이퀄 맛없는 커피, 싸구려 커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브라질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죠.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과 커피의 관계로 시작해서 브라질 커피의 이미지 추락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소개했었던 마일드 커피의 등장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커피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자마이카 등이 등장한 초기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커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비 국가 중심으로 뭐 언제 어떤 커피 도구가 개발되었고 어떤 커피 메뉴가 등장했는지 등에만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커피 역사의 반은 이런 소비의 역사이고 사실 반은 생산의 역사인 게 맞죠. 우리가 소홀했던 커피 생산지 이야기, 커피 노동자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